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님 모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언론 탄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야당, 언론계,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보광고법, 포털, 콘텐츠, 방송법 등 악법을 활용한 문정부의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신동춘 글로벌 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님 모시고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과거 국가가 주도하여 우주 개발을 선도하던 방식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 및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우주 기술은 IT, 기계, 소재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융합 기술의 총화로 관련 기술을 선점하게 되면 기술적 파급 효과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제품을 탄생시키는 산실의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될 요소가 충분한 분야입니다. 기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던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로 넘어가며 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우주산업학회 신동춘 회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신동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사회자께서 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산업의 그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굉장히 그 좌절과 울분을 많이 느끼는 시대에 진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우리 국가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도 또 개발 사업도 없는 우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학회는 공항 운송 안전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그 연구를 하는 그 융복합을 실현하는 그 실사구시의 그 학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인류와 우주 또 국가와 우주, 우주 개발의 역사, 인공위성과 발사체, 우주의 혜택,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방위산업, 그 다음에 뉴스페이스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의 혁신, 우주 관광 여행, 그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에게 우주는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에 일어나는 일식을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 북극성, 이 첨성술은 아주 오래된 우주 얘기고요. 특히 그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갈릴레오 이런 그 뉴턴, 아인슈타인 등은 그 인류의 우주에 대한 궁금증, 우주를 연구하는데 아주 혁혁한 그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류가 우주에는 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왜 가느냐 하는 그 질문하고 같겠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탄생시킨 우주를 갖다가 알아보고 탐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그 인류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지구는 45억 년 전에 우주로부터 탄생을 했는데 그 지구의 어머니 되는 우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지구에서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예, 은하계를 한번 보면 말이죠. 우주가 일단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이제 우리 지구나 태양계가 속하는 곳인데,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광대무변의 세계고요. 그런데 우주가 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력의 세계가 돼서 어떤 큰 그 물질의 질량을 통해서 그 옆에 작은 것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가스와 먼지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성운이 되기도 하고 뺑과 팽창과 또 충돌 결합 등 여러 가지 우주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주의 어딘가에 지금 그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우주 탐사를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지구만 이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공간의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국가와 우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공이라고 아시죠? 영공은 국가의 이제 배타적 영공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공과 우주의 경계에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는 약 100km 상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굉장히 특별한 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주에 관한 국제 조약에 의하면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해서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평화적 이용 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우주의 군사화를 금지하는 그런 원칙인데, 사실은 이 평화적 이용은 이상론에 불과하고 우주 개발도 결국 선점과 기술의 격차로 해서 우주 선진국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하계와 태양계는 뭐 아시겠지만은 은하계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 전체는 약 10만 광년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우리 또 태양계만 하더라도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우주선으로 9년 반 동안 항해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폴로 11호에서 처음으로 이 A계 저 천체에서 지구가 뜨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에로운 푸린별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귀환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이게 오염이 돼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구 환경 운동에 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우주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이제 러시아가 쏘아 올렸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몸이 달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제 우주 개발에 참여를 해서 1969년에는 이제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그런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우주 왕복선을 띄운다든지 또 우주 정거장을 지금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수많은 일들이 미국에는 나사, 소련에는 또 그 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 탐사선을 발사를 해서 지금 그 태양계를 탐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하는데, 이 보이저 1호나 2호는 1977년에 발사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가 됐는데, 보이저 1호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1990년에 지구 저궤도로 발사를 해서 지금 그동안 허블 망원경이 이룩한 수많은 관측은 우주 연구와 천체 물리학 난제의 돌파구를 마련했죠. 이제 이 허블의 뒤를 잇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또다시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유튜브 보면은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주의 망원경만 들여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정거장인데요. 1998년 이후에 이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립이 됐는데 16개국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주 실험을 하고 앞으로 이제 더 멀리 있는 우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전처 기지로서 되고 이제 우주 정거장이 한 2030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아마 다른 프로젝트를 아마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인공위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룰 그 우주 산업은 대개 현재로서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주로 혜택을 받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은 인공적으로 행성 주위를 회전하도록 만든 물체니까 지구에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일정한 궤도에 이제 올려놓고 그것이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지위성과 이동위성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히 그 정지위성이라는 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지구의 적도 36,000km 상공에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게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아서 지구에서는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통신 방송 위성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점이 있는 궤도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통신, 방송, 기상, 과학, 항해, 지구 관측, 기술 개발, 군사 위성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위성이 점점 작아지고 초소형, 그 다음에 고성능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과 행성의 이제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구에서 인공위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체에서는 아주 가깝습니다.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 정도 되는데 아까 정지궤도 위성은 36,000 정도예요. 그러니까 달하고의 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위성 궤도별 비교를 보면은 저궤도 그러니까 이제 2,000km까지, 중궤도가 36,000km, 정지궤도가 36,000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스페이스 데브리라고 해서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지구 궤도를 떠도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파편이라고 해서 위성이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쓰레기 같은 것이 23,000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것들이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기존의 활동적인 위성에 위해를 안 입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위성에서 그물을 쏴서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포획하는 그런 방법 등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중국은 요격미사일로 기상위성을 파괴해서 3,000개의 파편을 이 지구궤도 일으켜서 이게 스페이스 데브리에서 아주 유해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가 지구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주 방위 산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통신, 위성 중계, 기상 관측, 정밀 촬영, 이건 전부 다 위성이 주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차량 내비게이션, 앞으로 드론, UAM, 스마트폰의 GPS는 전부 그 위성에서 오는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죠. 지구 자원 탐사를 위해서 원격 탐사를 하는 그런 위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정거장에서는 의학, 신물질, 합금 제조 등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주 태양광 발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거대한 태양전지 패널을 달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지구로 송출하는데 지구보다 10배 효율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양산이 된다 그러면 지구의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재밌는 것이 달, 화성, 소행성, 토성, 목성 등 천체에 여러 가지 헬륨3, 티타늄, 실리콘 등등 많은 천연 자원이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발견이 돼서 이걸 경제적으로 잘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도 크게 경제적 이익은 물론 지구의 그 에너지나 여러 가지에 기여를 할 수 있겠고 또
우주를 활용한 국방 안보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주는 블루오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의 영역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면 뭐 환경관리, 교통 및 도시계획 등 수많은 것들이 이 우주 산업으로부터 우리 지구의 혜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우주 태양광 발전 개념도가 있죠.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인공위성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마이크로웨이브로 지구로부터 전송을 해서 지구에서 공장까지 전력을 일으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죠. 자, 이제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서 뉴 스페이스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페이스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여는 건데, 그러면 종전하고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국가적 목표가 많이 있었죠. 군사니, 안보니, 과학 지식이니, 국가 위성, 그 다음에 장기간, 또 주로 국가 연구기관, 미국 같으면 나사가 대표적으로 이 국가기관으로서 이 개발 주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자본을 주로 댔고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나 우주 왕복선 등이 전부 올드 스페이스 수행이 됐는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주 방위 산업의 그 먹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뉴 스페이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죠. 상업적 목표로. 민간인들은 돈이 돼야 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류에 공헌한다는 그 고상한 이념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저비용으로 상업자본으로 자율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뉴 스페이스는 단순히 상업화와 민간 참여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관계 변화를 수반한 우주 개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986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해서 우주인들이 7명이 전부 다 사망을 했는데, 이래서 이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사업에 상당히 위축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뉴 스페이스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스페이스X의 혁신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혁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감히 과거 미국 정부기관인 나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켓 발사 후에 자체 역추진 엔진과 정밀 유도 장비로 해서 해상의 착륙 방법으로 회수를 해서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대로 뭐 그냥 된 게 아니고 4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는 로켓 우주선 제조 등의 다양한 혁신 기법을 사용해서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인이 탑승한 캡슐을 비상시 자체 엔진 유도로 분리 탈출을 해서 승무원 안전 보장을 일으켰고요. 앞으로 이제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 결국은 안전이 또 가장 문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벌써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주복의 혁신으로 비상시 자체 생존 장치랄지 또 우주선을 3D 기법으로 제조하는 그런 많은 혁신을 일으켰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류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 드래곤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획기적인 게 지구 저궤도에 약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미 몇 개 지역, 몇 개 나라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인터넷이 공급이 안 됐던 사막, 산맥, 오지, 남북 등이 전부 인터넷이 공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스페이스X의 CEO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창조적 혁신과 도전은 그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을 발명한 잡스의 업적과 비견하거나 능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전통적인 항공우주 대기업, 즉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큰 그 대기업들도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사진은 스페이스X의 로켓 착륙이 이제 다시 로켓 그 껍데기가 다시 이제 해상에 착륙을 해서 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링크에서 하는 이 저궤도 통신 위성인데요. 이것이 목표는 이제 당초 12,000개로 돼 있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4만 개 이상의 위성을 공급하니까 저궤도에 인공위성이 조그만 인공위성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보도에 나온 우주 관광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관광 여행은 우리 민간인들도 우주를 가서 구경을 하고 함으로써 대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층권 여행이라고 해서 약 50km 내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인데 이건 로켓가 없어도 됩니다. 이건 이제 대기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궤도 여행이라고 해서 약 100m의 고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몇 분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 여행은 국제우주정거당 등 궤도에서 며칠 지내다 오는 코스고, 달 여행, 화성 여행, 성간 여행은 아직도 상당히 민간인들이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최근 9월 15일 날 스페이스X에서 크루 드래곤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우주인, 전문 우주인이 아니고 간호사, 교수 등 민간인 4명이 탑승을 해서 3일 동안 575km 상공에 있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우주 여행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레코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우주 산업은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약 한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2040년에 1조 불 정도가 되고, 이게 굉장히 가속적으로 지금 액수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로 이제 위성 서비스나 지상 장비 쪽에 아직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계의 약 1% 수준이 되고요. 미국에 비교하면 한 70%일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많은 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크기나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스타쉽,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스타쉽은 역시 스페이스 X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앞으로 쏘아 올릴 것인데요. 이게 높이가 120m, 무게가 150톤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로켓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달 화성에 우주 비행사와 대형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지금 개발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민간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달 탐사니 이스라엘에서도 달 착륙선을 지금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달 착륙선 하쿠토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민간이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죠.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우주 개발에 굉장히 큰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우주청을 설립하고 2020년 1월에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앞서가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기술 개발도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래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3년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나로를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국산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이번 2021년 10월 달에 발사되는 누리호가 진짜 순국산의 로켓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나라의 우주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날 발사 예정인데요.
저도 지금 역사적인 현장을 가서 몇 사람하고 가서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리호는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로켓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 성능 검증이 다 성공을 했고 최종 발사를 위한 기능 점검에 돌입한 상태이고, 이것이 성공을 하면 7대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11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건데, 성공을 하면 7번째 로켓 보유국이 되고 300여 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가 달에 착륙을 해서 거기 우주인들도 가서 달을 걷기도 했는데, 이제 다시 50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5월 27일 날 여기에 참여하는 이 추가 참여를 위한 약정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약간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79년에 한미 합의로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제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의 그 전략적 고려가 부상하는 중국을 갖다 견제를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큰 그 능력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저는 보입니다만, 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완전히 해제가 돼서 지금 앞으로 이것은 뭐 ICBM까지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아마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이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중국이나 이런 데는 위협적이죠.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특별히 강력한 고체 연료의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금년도 그 7월 달에 4차 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새로운 그 미사일과 방위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PS 문제입니다. KPS는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모든 그 좌표 위치 정보는 미국의 GP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내비게이션, 뭐 스마트폰 앱, 여러 가지 위치 기반 서비스에 기반이 되고 있는데, 만일에 미국이 뭐 이런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독자 시스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에도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 국가가 이제 독자적인 이런 그 항법 위성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총 8기의 위성을 발사해서 이 지구의 그 위치 정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다는 적인 건데, 이것이 약 12조 6,920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이용한 군사화에도 대비를 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설 일은 아니지만 이미 선진국이나 군사 강국들이 전부 우주를 이용해서 군사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에 펜스 미 대통령은 우주는 그 육상, 해상, 공중에서와 같이 전투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미국은 군사 정보의 70% 이상을 우주 자산, 특별히 그 이제 위성을 통해서 위치 정보나 감청, 실시간 기상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6번째 군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4강과 북한의 우주 군사 능력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우주에서 지구의 어떤 군사 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북한도 아시겠지만 뭐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쏘고 이것이 핵미사일로 지금 항상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주 무기 체계는 주로 이제 감실, 정찰 위성, 통신 감청 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주를 향해서는 지상에서 유도탄, 레이저, 뭐 여러 가지 EMP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우주에서는 유도탄, 레이저, 뭐 신의 지팡이 이런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주 관련 조직, 즉 거버넌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돼서 이제 정부 지도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주 개발, 미국은 특히 그 민간 기업이 모든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우주 개발법, 진흥법을 정비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우주 개발 인프라를 민간 기업의 개방을 활용하고 기업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도 도입을 하고 또 우주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그 정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의 기부라는 것이 지금 과기정통부에 2개 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주가 우주 개발의 선진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도 주로 R&D를 맡고 있지만은 이게 조약 체결 등 이 정부 간의 그 기능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산자부, 국토부, 국방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을 해서 저는 우주청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총괄 조정을 해야 된다 보고 군에서도 지금 우주의 그 안보를 박차를 가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독자 조직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주는 아마 공통으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우주를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우주는 광대무변하고 누가 뭐 조정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산업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찾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과제라고 생각돼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뭐 우주에 관해서 저희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그 사실은 우주가 영화에서나 아직도 볼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생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한테 참 굉장히 가까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팅창으로 먼저 신백훈 선생님께서 그 우주군에 대해서 설명 좀 추가를 할 수 있는지요? 라고 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발제 내용에 우주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혹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면 다른 질문 또 듣고 말씀 가능하실지 어떠실까요, 선생님? 예, 우주군은 트럼프가 이제 우주군을 창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공군에 같이 속해 있었는데 우주군이 워낙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우주군에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별도로 스페이스 포스를 창설을 했는데 지금 뭐 마지막 발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육해 공군도 각자 우주에 대비하는 조직을 지금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통합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전략을 하고 마땅하다. 통합 조정도 되고 말이죠. 우선 우주군 사령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또 질문이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쟁점되는 부분보다는 좀 의견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첨언하실 분 계실지 혹시 네네. 혹시 발언권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채팅창으로 조동근 선생님께서 우주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류와 우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 우주에 무슨 국제기구, 유엔기구가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우주 강국들, 미국이나 EU 이런 데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23,000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아마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국제기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국제적인 공조 체제 이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수명을 다한 그 위성들이 그렇게 지구를 에워싸면서 쓰레기처럼 이렇게 막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지구만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줄 알았는데 우주에서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많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실제로 우주 개발이라는 것들이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일반 기업들이 스타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국가적으로 우주청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주청이나 우주위원회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인재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나라 현실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대기업들은 어떠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우주 산업에 대해서 그런 거 두 개 정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우주 가버넌스 얘기입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하는데 정부 역할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죠. 정부가 주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청 정도로 해서 관계부처의 우주 관련 업무를 통합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그 누리호 발사 그 로켓 만드는데 3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 이제 아주 큰 기업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거는 카이라고 항공우주 산업하고, 그 다음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는 이제 LIG 넥스원이라고 큰 대기업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으로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전부 로켓도 개발하고 많은 그 인공위성도 개발을 하고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제 그러나 국가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한테 많은 그 선도 기술을 이양을 하고 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민간이 창의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이제 국가기관은 아무래도 그 책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대기업을 선도로 해서 거기 계열적으로 협력사로 이렇게 형성을 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게 강화된다고 봅니다. 네. 네, 신동준 선생님, 지금 채팅창으로 조동근 선생님, 김원식 선생님, 김희석 선생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신백훈 선생님께서 우주 쓰레기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만 된다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의견 주셨고요. 조동근 대표님부터는 이제 질문으로 세 가지 지금 있는데요. 보시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는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라는 것, 그다음에 우주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선 우주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수거만 된다면 돈이 될 것 같다. 우리 뭐 재활용 수거해서 다시 팔아먹기도 하고 또 다시 리사이클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우주 쓰레기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고철 덩어리인데 지구에 올 때 또 대기권에서 대부분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거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고, 가져오려면 거대한 용기에 별도로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쓰레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조동근 대표님께서 공해를 나눠서 영해로 하듯이 우주공간도 나눠서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칠 수 있다고 요구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국제법, 국제조약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HM을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그 얘기는 국가 주권이 특별히 미치질 않는 거죠. 달을 미국이 먼저 선점을 하고 개발한다 해도 달이 미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러나 이 조약이라는 건 항상 이념적인 선언적인 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달에 무슨 지화 자원이 있는데 먼저 파간다든지 하는 거를 그 주권은 아니지만 또 소유권도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거는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떤 사실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로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원식 교수님이 우주항공 인력의 연구 자원과 질적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는 것은 많은 연구진들이 지금 그동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그 많은 대학에도 우주 관련 그 전문 인력들,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뭐 인하대학, 카이스트, 뭐 건국대학교, 많은 서울대학교 물론.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에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 민간 기업이 좀 더 문호를 개방을 하면 이 인력들이 충분히 투입을 해서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인석 선생님,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이게 지금 아르테미스는 달을 다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는 거기 달 위에다가 궤도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항상 인력들이 와서 달에 착륙을 하고 또 궤도에 있는 그런 우주선에 또 탑승을 해서 지구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달을 항구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물론 국제적으로 그 뭐 10여 개 국가가 아마 참여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기술적 지원, 그다음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우주는 좋습니다. 우주 정거장만 하더라도 16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우주 정거장에 우리나라는 왜 참여를 못했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주 정거장도 새로이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참여를 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우주 정거장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곳에 기보라는 그런 그 모듈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일본의 우주개발센터에 가서 보니까 통제실이 있어요. 기보를 보면서 거기를 통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우주 강국에 하고 우리나라가 협력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기 양진성 선생님 잠시만요. 예. 첫 번째 질문은요. 그 2000년대에 남북 회담할 때 김정일이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공항에서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 내용을 미국의 위성 궤도를 위성 궤도를 내려가지고 감청을 했다. 그때 기술 수준으로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을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확장 억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 주석이 뭐 차에 타고 가면서 하는 거를 다 감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 프랑스 대통령 독일 수상의 수상 관저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감청을 해서 그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발끈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게 기술적 능력이니까 이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감청 위성들이 그것이 가능을 합니다. 그거가 기술적 능력이 있으면 감청을 하겠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감청 위성을 가진 나라의 그 문제라고 봅니다. 확장 억제 정책이 의미하는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군사력도 특히 그 핵이라는 것이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뭐 진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을 해서 미국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당히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해제가 우리 군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막대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간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그 자기들이 군사적 우위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동맹국이지만 기술 수출을 갖다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어. 예, 그래서 MCTR이라고 해서 많은 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상황이 중국을 전적으로 이제 컨테인먼트, 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봤지만 미국 혼자 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은 항상 동맹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미국이 덜 희생을 치르고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 맡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나라 정권이 뭐 만일 친북 친중이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쿼드랄지 인도 태평양 동맹이랄지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힘들게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이 네.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지금 뭐 여야가 불문하고 안보를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중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중국이 지금 급격히 요새 뭐 부동산 헝단이 뭐 에너지 문제니 많은 공경으로 해서 아니, 중국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미국 측은 자기네들이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예. 한국도 참여하라.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독자적인 방어 체제를 갖추겠다. 예. 이런 네, 저기 말씀 어떻게 중에 생각하세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주제가 우주와 산업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그 미사일과 관련된 군사적인 부분은 오늘은 좀 더 길게 가는지 아니면 그거는 뭐 정치적인 성격의 네, 문제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 의견들이 다 있으실 거고 오늘 거는 우주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가급적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혹시 또 다른 또 관련해서 의견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저기 잠시만요. 저희 네, 선생님 말씀 주세요. 음성만 마이크만 활성화 시켜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영호 박사님. 예. 네. 그 미국은 우주를 가지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민간 분야가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미국도 아마 잘 정확한 모르겠지만 나사 중심의 국가 주도의 이제 산업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민간까지 발전하게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LIG 넥스원, 그거나 또 하나나 카이, 한화의 3대 기업입니다. 다 사실 방위 산업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국가 주도 말고 민간 주도의 산업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우주가 사실은 그 방위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방위하는 기업들이 다 우주에도 하는데 그건 이제 위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성이 또 군사적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부 주도의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민간한테 상당 부분 위임을 할지라도 상당히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 국가의 전략 이런 거는 정부에서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그 방위사업청에서 거의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안보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방식이 나사에서 스페이스X나 여러 민간 기업에 그 컨트랙트를 맺어서 나사의 기본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민간 기업이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혁신과 새로운 방식이 일어나 가지고 종래에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스페이스X가 그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걸 일으켜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주도의 나사에서 꿈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민간 자본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거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는 민간 기업이 그 정도 또 자본력이 될 거냐, 또 국가에서 전략적인 문제까지 허용할 거냐, 그건 앞으로 이제 좀 더
세계적인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사이에 채팅창으로 조동근 선생님께서 태양광 발전소 우주에 세울 수만 있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그 파워포인트 컷에 네. 일본 태양광 우주 발전소의 개념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드리면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일본도 그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미 그 태양광을 핵심은 이제 그 에너지를 지구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실험을 해서 또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도 뭐 지금 뭐 원전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에 기술 발전에 우리가 잘 쫓아가서 이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색다른 주제로 우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질문도 주셨고요. 또 의견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연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님 모시고 국민복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보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제와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알아보는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